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일 정상이 새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지만 정부 해법이 한일 갈등을 봉합할 해결책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또다시 공개 제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에 도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킥오프하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상대는 리그 최하위 팀인 사우샘프턴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본 실무 방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과 만찬, 친교 행사를 하며 4시간 동안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일을 한일 관계의 새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셔틀 외교 복원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치인들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인들과 만나 오찬을 하며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안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소미아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2016년 체결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일 정상이 조기 재개하기로 한 안보 대화와 차관 전력 대화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 등을 앞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특히 북한 대응을 포함해 현재의 전략 환경을 고려할 때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정상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일 간 남은 현안 해결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 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여는 셔틀 외교 재개에 뜻을 모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今回のユン・ソンニョル韓国大統領の訪日及び日韓首脳会談は日韓関係の正常化にとって大きな一歩と受け止めています。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할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한일 정상화 일치, 한일 관계 개선 등의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하며 주요 성과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도 광산 문제 등 남은 현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귀 회복 여부는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今後のこの国のカテゴリーの取り扱いについては、さらに韓国側の取り組み状況次第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이행 여부를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의원연맹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 농도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강행하는 사도광산도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는 튀었지만 남아있는 현안들도 파급력이 큰 민감한 사안이어서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거라며 화살을 돌렸는데 강제동원 해법과 함께 위안부 문제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제반 현안에 확실하게 대처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현안에는 독도 문제가 포함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의 확인 요청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 관련 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합의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했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는데 일각에선 정식 의제가 아니었어도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서 협상을 이끌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당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으로 합의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법적 배상도 빠졌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 탄핵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합의에 결함이 있었다며 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실제 관련 발언을 했는지와 별개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공방 속에 파행했습니다. 어제 국방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 회의장 내 노트북 컴퓨터에 태극기 문양 아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라고 적힌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굴욕적인 날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려 한 것인데 여당이 거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비상식적 정치 공세로 회의가 파행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공개 제기했습니다. 안보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를 가장 비공식 협의 방식인 아리아 포뮬러 형태로 개최했으며 중국의 반대로 생중계되진 않았지만 안보리 비이사국과 NGO, 언론 등에 모두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알바니아가 주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후원한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고하면서 북한 인권 침해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언제든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탄두에 바둑판 무늬가 있는 북한의 괴물 ICBM 화성 17형이 발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군의 평가처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쏘아 올린 겁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발사 과정에서 촬영했다는 지구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분별한 군사적 위협에 계속 매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적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온 무력 충돌 우려를 인식시키며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별도 논평에서 핵 선제 사용을 또다시 언급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연합연습을 지속하면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겠다는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추후 더 강력한 수준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입항에 대해서 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4월, 5월에 걸쳐서 북한은 SLBM, SLCM 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이 전략적으로 신속성과 은폐성을 갖고 있는 무기들을 동원해서 지난해 11월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참관하며 처음으로 등장한 뒤 주요 공식 행사에 동행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이번에도 발사 현장에 등장했지만 기사에서 별도로 호명되지는 않았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우리 공군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데저트 플래그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모래와 파쇄석이 섞인 활주로에서도 힘차게 이륙하는 우리 공군 수송기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막의 활주로에 우리 공군 수송기 C-130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힘찬 이륙과 함께 거대한 모래바람이 뒤따르는데요. 공군 훈련단이 지난달 26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데저트 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모습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개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훈련 요원들은 다국적 공군과 연합 편대를 이뤄서 사막의 화물을 투하하고 대공화기의 위협을 회피하는 전술 이착륙 훈련도 진행했는데요. 사막 모래와 파쇄석이 섞인 활주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안전한 이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데저트 플래그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에는 C-130 수송기 한 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공군은 낯선 환경에서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폭넓은 군사외교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단은 인도, 태국, 필리핀을 거쳐서 모레 20일 김해기지로 복귀합니다. 올해 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던 세계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취약할 거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했습니다. OECD는 17일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2024년 세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2.6%, 2.9%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시한 성장률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대부분 주요 20개국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했으나 올해 초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OECD는 진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부실 은행 경영진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새로운 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우려에 대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또 은행 잔고는 안전하다면서 은행 시스템의 높아진 회복력과 강화된 규제뿐 아니라 독일의 경제력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 트럭이 지자체를 넘나들며 유상 운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원래 자율주행 유상 운송은 한 개 지자체 안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일반 화물 트럭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 곳곳에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차량을 제어해 운전자가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운행됩니다. 이런 자율주행 화물트럭 14대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잇는 간선도로 화물 운송에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는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특정 지자체 내 시범운행 지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주행으로 실제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왕복 600km가 넘는 거리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건데 대신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일상인 화물 차주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제 플랫폼이 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즉시 개입을 요청해서 카메라 7대와 머신러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컴퓨터, 약간 더 개조하면 1,000만 원의 비용으로 일반 화물차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출 수 있지만 상용화되기까지 걸림돌도 있습니다. 우선 법 개정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효는 2년으로 그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규제 특례 기간에 자율주행 화물 트럭이 얼마나 운전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기술력이 관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금형처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 기업들은 원가의 30%를 에너지가 차지하는 특성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인력난과 투자 위축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에 뿌리 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맞춤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금형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기계부터 복잡한 금속 부품을 만드는 3D 프린터까지 한국 금형 산업은 규모로는 세계 6위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론 세계 4위, 수출액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 수출 산업입니다. 뿌리 산업은 금형과 주조, 용접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런 뿌리 산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중고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고충을 얼마나 심하게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속 부품을 찍어내거나 플라스틱 부품을 뽑아내는 제조 과정상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가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에너지 요금 인상은 가장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매달 사용량을 추적한다든지 이 비용들은 절대 비용이니까 다른 쪽에서 제조 원가를 좀 낮추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난도 고질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제조업 기피 풍조로 3D 프린터까지 생산하는 첨단 기술 업체도 젊은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작업자분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간 허리를 메꿀 수 있는 그 젊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고충은 고금리 등으로 얼어붙은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투자하려던 많은 고객사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하게 되고. 금융업계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 이상 줄며 제조업 뿌리가 흔들리는 조짐이 역력한 상황. 뿌리 산업계는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위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he judges have reviewed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nd determined that there are credible allegations against these persons for the alleged crimes.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닙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4일 관련 질의를 받고 러시아는 ICC도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입니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2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와 대화,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서 있었다며 시 주석이 이번 방러 기간 평화 중재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및 양국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번 시 주석의 방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논의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절제되고 신중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군사기술 협력 의제가 분명히 의논될 것이라며 에너지 의제도 매우 자세히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 이어 영국 정부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영국 관계장관은 이를 사이버 위생 조치라고 불렀는데요. 중국은 정치적 목적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틱톡 사용 금지 국가와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유럽연합 EU 핵심 기관들이 금지했습니다.
It was the beginning of the mandate, a very strong focus on cyber security, protecting our colleagues. 이번엔 영국이 금지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강요와 공무원 등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즉시 금지했습니다. We are also going to ban the use of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We will do so with immediate effect. It is also good cyber hygiene. 지난해 말엔 캐나다, 벨기에에서 틱톡 앱을 금지했습니다.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건넨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틱톡 측은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사실에 근거해 평가되고 경쟁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도 정치적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영국의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의회도 이달 말부터 의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5월 공무원 골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노조는 시민들 삶이 팍팍한데 골프 대회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등산,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냐고 반문하면서 단순 체육 대회로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계획한 공무원 골프 대회는 5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체육대회를 겸해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공무원 노조는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간부 공무원 골프 대회는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등산이나 테니스와 다를 게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공무원 골프 못 치게 하는 게 이게 기강 잡는 하나의 수단으로 늘 사용이 됐다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게 주말에 등산 가는 거는 괜찮고 테니스 치는 거는 괜찮고 골프는 치지 마라.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금을 주는 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선출직 단체장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표창장을 주고 상패를 주고 할 때 부상을 못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끼리 체육대회하고 우리끼리 시상하는데 다만 과거 공무원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해 논란이 일었던 걸 의식해 골프대회는 주말에 열기로 했습니다. 봄, 가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그 체육대회를 평일에 하지 않고 주말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홍 시장은 지난 2015년 경상남도 지사 시절에도 시민단체 반발 속에 공무원 골프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대중화 바람을 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에게 골프는 귀족 스포츠로 비춰지고 있어 적절성 시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하던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주민들의 항의로 그제 제거됐습니다. 현수막은 지난 14일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직후 설치됐는데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 측에 현수막을 떼어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째 일한 박모 씨는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물티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물티슈 제조 공장 5동과 바로 옆에 있는 의약품 보관 창고 2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공장 인근 야산으로까지 불이 번지면서 산불 진화대가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잡혔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양평 방면 247km 지점에서 1톤 화물차가 멈춰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운전석에 끼어 구조된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긴급한 환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방은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고속도로에 소방 헬기를 보내 30대 운전자를 구조해 헬기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땅심을 살리는 친환경 농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농업 수도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황칠로 만든 친환경 농자재도 처음으로 개발되고 대대적인 유기농 실천 다짐 대회도 열렸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전남의 대표적 딸기 주산지 담양입니다. 평생 딸기 농사를 지어온 정덕선 씨는 주변의 우려에도 과감하게 친환경 농법을 택했습니다.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한 40% 이상이고요. 대과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더 나왔어요. 경도도 좋고 저장성 좋고 깔도 좋고 식감도 엄청 좋아요. 정 씨가 쓴 친환경 농자재는 황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 나무 인삼으로 불리는 황칠은 전남 남해안에 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칠하거나 요리에 쓰던 황칠이 땅심을 높여 육묘부터 고품질 농산물 생산까지 책임지는 재료로 탈바꿈한 겁니다. 자연이 건강하고 땅이 건강하면 사람도 저절로 건강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황칠 비료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황칠 비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사포닌 성분 분석한 것들이 모든 작물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장애를 딛고 갖가지 기술과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은 정 씨는 농업과 미용 등 20여 가지의 황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사에 힘쓰고 있는 전남의 농업인 등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어려운 여건에도 땅을 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에서 나오는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과 농자재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친환경 농산물이 늘 어려움을 겪는 판로 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는 국제 유기농 수출 플랫폼도 조성하고 남도장터 또 해외 상설 판매장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해서 친환경 농업 판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남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전국의 63%, 전라남도는 유기농 체험마을과 집으로 보내주는 꾸러미 사업 활성화 등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 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귀농인과 원래 지역에 살던 이들이 잘 화합하는 길, 자원봉사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귀농인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 기자입니다. 청도 이서면 대전 1, 2 마을회관 앞에서 칼 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가 나간 칼부터 낫과 가위까지 칼갈이 전문 봉사자들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바뀝니다. 청도 재능기부 봉사단에는 귀농인을 중심으로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개 마을을 선정해 칼갈이 등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오시면은 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낫, 칼, 가위 뭐 다 등등 다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도 더 고맙게 생각하시고 융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봉사자들은 오래된 전등과 전구를 교체하고 전기 배선을 점검합니다. 쉽게 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가진 이 전기 기술을 가지고 여기 접목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하니까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을 어르신들은 재능을 나누는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80대 후반이기 때문에 형광등 하나도 가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귀농 봉사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환영하고. 청도군은 지역 주민들과 귀농인들이 서로 돕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융화교육, 재능기부 봉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마을에서 마을 단위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는 주민들의 칼, 락, 가위 등을 갈아드리고 독거노인의 노후 전등 교체와
이불 세탁을 해드려서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에 가진 재능을 나누며 서로 돕는 지역 주민과 귀농인들의 상생이 시골 마을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를 함께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띄우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 이 30곳을 어떻게 뽑을지 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규제 핑계 대지 말고 5쪽 분량 기획안에 대학 스스로 비전을 담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벚꽃 떨어지는 순으로 문 닫는다는 지역대학 위기. 이미 한계지만 20년 후에는 청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역대학 30곳을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3조 원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30곳을 추릴지 처음 발표하는 공청회 자리에서 절박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존의 규제 때문에 이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못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니까 교육부도 지금에 있는 이런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지역대학 발전 없이는 지역도 살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정부는 대학의 퀀텀 점프, 즉 차원이 다른 발전을 요구했습니다. 핀란드 스타트업의 산실인 핀란드 알토 대학교와 다국적 학생과 교수로 소도시 베프를 변모시킨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등 해외 사례 12곳을 열거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모방해서는 안 되며 수도권과의 차별화가 명료할수록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골몰해야 했던 기획안은 5쪽 분량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학이 지역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지,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지 담아야 합니다. 지자체의 다른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와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도 탈락입니다. 5년간 한 대학에 1,000억 원,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뽑힌 대학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추후 수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입니다. 지역 정주 인재수, 지역 내 고용 정도, 지역 산업에 미친 영향. 만약에 1달러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글로컬 대학으로 치면 이런 거 되겠죠. 1,0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지역사에 기여한 거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의 가치를 창출했냐. 정부는 지역 공청회를 이어간 뒤 오는 7월 10곳을 우선 지정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날씨는 매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환상적인 모습을 잠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카메라에 포착된 찰나의 예술 작품을 정혜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화롭던 제주 밤하늘에 갑자기 빛기둥이 등장했습니다. 아래쪽 돌담이 마치 성벽처럼 보이는 순간 사진은 오랜 과거 성벽을 향해 불화살이 날아드는 전투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 등이 하늘의 구름에 반사되며 나타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 위에서 포착한 하늘. 소나기가 내리다 멈춘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마치 서광처럼 비춥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먹구름이 발달하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하나의 도시 안에서 두 개의 상반된 날씨가 나타나는 모습이 사진 안에 담겼습니다. 마을 앞 바다로 난 길의 아스팔트가 종이처럼 부서졌습니다. 여전히 성남 파도는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으르렁거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흔적은 자연의 무서움과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진이 아닌 동영상에는 특이한 현상이 잡혔습니다. 산 정상에서 구름과 안개로 둘러싸인 아래를 향해 카메라를 향한 순간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동그란 원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마치 동물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브로켄 현상으로 불리는 것으로 원인을 알지 못한 과거에는 산속 요괴로 불렸습니다. 산의 정선이나 능선상에서 등 뒤로부터 해가 비칠 때 자신의 그림자가 전방의 안개나 구름에 비치는 기상 광학 현상을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40회를 맞은 기상기후 사진전에는 이 밖에도 마치 용이 솟아오르는 듯한 바다의 토네이도 용오름,
하루 192mm 물폭탄이 쏟아진 광명시에 물에 잠긴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버스. 가뭄에 바닥이 드러난 강을 초록빛 식물 명아주가 점령한 모습도 전시됐습니다. 날씨가 연출한 순간의 아름다움과 신비한 현상들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오는 23일부터 기상청 누리집과 정부 대전청사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인 손여름이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앨범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 투어에 들어가는데요. 모차르트의 천재적 즉흥성을 살려서 자유로운 연주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경쾌함과 무거움이 순간순간 교차하며 분위기가 전환되는 소나타. 피아니스트 손여름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자신에게 너무 잘 맞아 집이나 모국어 같다고 합니다. 6장에 이르는 CD에 18곡의 소나타를 모두 녹음하면서 모차르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서도 남는 건 음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반 녹음에 이제 조금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 같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더 느꼈어요. 5월과 6월에는 두 차례에 나눠 앨범의 곡들을 선보이는 전국 투어에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모차르트 음악의 느낌을 살려 자신도 즉흥성을 발휘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민을 해서 썼다기보다는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구간들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해서 최대한 가장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외에 모차르트 협주곡 전곡과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에도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손여름은 1997년부터 온갖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K-클래식 스타 중 한 명이지만 초심은 여전합니다. 피아노를 더 잘 치고 싶은 이유는 진짜 지금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별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항상 아쉬우니까 항상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YTN 신홍진입니다. 올해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가 다음 주 내한합니다. 해리 스타일스는 모레 20일 저녁 8시 서울 송파구 K스포돔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합니다. 이번 공연은 해리 스타일스가 지난 11일 태국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을 돌며 진행하는 아시아 투어 일정입니다. KBS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한시적으로 출연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는 위법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아인 씨가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점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마지막 승자를 가리는 우리은행과 BNK의 챔피언 결정전이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챔프전 우승만 10번을 한 우리은행과 최고의 무대를 처음 밟는 BNK,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올 시즌 25승 5패의 압도적인 승률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은 전통의 명문입니다. 2012-2013 시즌부터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통합 우승을 6년 연속 휩쓰는 등 그동안 챔피언 결정전 우승만 10번을 차지했습니다. 5시즌 만에 챔프전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은행은 주전 5명이 모두 국가대표일 정도로 전력의 빈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규리그 MVP 김단비가 합류하면서 더욱 막강해졌는데 BNK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5승 1패로 절대 우세였습니다. 우리만 잘한다면 그냥 선수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것만 한다면 어느 팀이든 무섭지 않고 꼭 마지막 제일 높은 곳에서 웃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은행에 도전장을 던진 BNK는 창단 5년째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안혜지와 이소희, 진한 등 주축 선수 대부분이 패기를 앞세운 젊은 선수들입니다. 여자농구의 레전드 박정은 감독은 이들을 이끌고 여성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챔프전 진출을 일궈냈습니다. BNK 구단은 챔프전에 앞서 박정은 감독에게 3년 재계약이라는 선물을 안겼습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저희도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수들이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신나게 놀겠다라는 생각으로 11번째 챔프전 우승을 노리는 관록의 우리은행과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다짐하는 패기의 BNK. 다윗과 골리앗이 펼칠 여자농구 최후의 승부는 일요일 1차전과 함께 열전에 돌입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하며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서울 장충체육관 원정에서 캣벨과 배우나 등 주전들이 고르게 득점하며 GS칼텍스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남자부 KB손보는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 주력 선수를 뺀 한전을 제압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전형 오픈 배드민턴에서 한국 셔틀콕 여자 복식의 새 희망 백하나 이소희가 세계 2위를 격파하고 8강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여자 복식 16강전에서 2주 연속 만난 일본의 마츠야다 시다조를 2대1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김소영, 공희용 조도 8강에 합류했고 단식 간판 스타 안세영도 16강전을 통과했습니다. 국내 프로탁구 최강자 주천이가 세계 8위를 꺾고 싱가포르 스매시 대회 여자 단식 8강에 올랐습니다. 중국 귀화 선수 출신으로 강력한 포핸드를 자랑하는 주천이는 16강전에서 일본의 간판 스타이자 전 세계 랭킹 5위 이시카와를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남녀 통틀어서 유일하게 준결승에 진출한 주천이는 랭킹 1위 중국 수닝샤와 4강을 다툽니다. 복식에서는 장호진, 임종훈, 전지희, 신유빈조가 나란히 4강에 합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10대들의 정말 대통령이고 우상이고 기절할지도 모르는데 절대 기절하면 안 돼요. 왜냐면 꼭 봐야 되니까. 제가 아직 공연이 일주일 가까이 남았지만 공연을 기다려왔던 극성 팬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반나절 전부터 만여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광적으로 환호하는 10대들. 환호성을 지르며 음악에 빠져듭니다. 때론 감격에 젖은 눈물까지 흘립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부정적인 거를 많이 얘기해줬고요.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열기는 음반 판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앨범 발매 당일에만 40만 장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사랑을 부탁해서요. 많이 사가는 거예요,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청소년의 관심거리였고 지난 4년간의 가요계 활동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오빠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빠들 건강하세요. 경찰도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매일 수백여 명의 10대 팬들이 모여 사랑이라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높은 성적, 좋은 대학 입학이 최고의 덕목으로 변해가는 사회, 특히 자신들의 고민과 혼돈을 대변해줬다는 점에서 10대들의 사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네, 꽃봉오리가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봄 소풍을 계획한 분들 많을 듯한데요. 이번 주말 고속도로 위로는 지난 4주간보다 교통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다소 혼잡 수준의 정체를 보이겠습니다. 충청권이나 경남권 가실 때 경부선 많이들 이용하시죠. 오늘 낮 12시 무렵 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산이나 천안 부근은 특히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틈틈이 교통정보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각 경보사는 도심구간 정체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잠원 나들목에서 양방향 막혀 있는데 부산 쪽으로는 한남과 서초 사이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서해안선은 금천 일대 포함해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만 오전 11시 무렵 특히나 팔탄과 화성휴게소 그리고 바란과 송악 사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지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부분적인 정체가 부곡 일대에서 확인이 되고요. 이제는 용인 부근에서도 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원주선도 정체가 막 시작이 되면서 이제 원주 쪽 초입 구간 통과하기 답답합니다. 초월부터 초월터널까지 2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양양선의 경우 뚜렷한 정체 구간은 없지만 점점 지방 쪽으로 화도나 또 미사 부근 지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좌석 안전대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아침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9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그리고 서울 동쪽과 경기 일부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전북에 그리고 서쪽 지방은 밤에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은 8.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 15도, 청주와 대전 16도, 부산도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뒤에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